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3년 7개월 만에 마감하는 건데요. 자,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 그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불통과 그리고 계엄, 내란으로 점철됐던 용산 시대와의 전련을 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 했던 이야기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건데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지만 그 바뀐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통, 오만, 독선, 거기다가 급기야 계엄까지 해서 대한민국을 진짜 한순간에 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이 상황이 벌어졌던 곳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용산 대통령실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과거의 전련을 아마 상당히 이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하나의 첫 단추로서 청와대 복귀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 지금 이 용산으로 옮길 때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사실 예산이 1,300억이나 들고 그리고 앞으로 또 국방부나 합참까지 이전하는 그러한 연쇄까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연쇄 이동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또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청와대 복귀는 불가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3년 7개월간의 용산 시대에 대한 평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이제 용산으로 갔지만 네. 결국 저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걸 권력을 운용하는 권력자의 태도, 그다음에 그것을 대하는, 그다음에 그 자신의 초심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실제 장소가 갖는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용산 시대가 한 건물로 있어가지고 비서진과 대통령이 굉장히 자주 소통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소통이 어떤 결과를 낳은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이제 그 청와대로 복귀를 하는 건 저도 뭐 충분히 예견했고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간적 제약 요소가 아니라 대통령이 무오류의 존재라는 것에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무오류의 존재라는 것을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그것을 계속 갖고 있는 순간 대통령은 만기칠람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모두가 일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청와대로 다시 복귀했다 이런 의미들이 다시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장소가 아니라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무오류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언제라도 낮은 마음으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경청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최근 대통령께서 이제 업무 보고라든가 이걸 통해서 보면은 조금 그런 어떤 보여주의식이라든가 만기칠람의 그런 부분들이 자꾸 보여서 전 청와대로 들어가서 어쨌든 청와대는 약간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네. 구중궁궐이라는 그런 어떤 평가가 계속 있어서 대통령이 좀 의식의 관념하에 좀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업무 공간을 조금 조정을 했더라고요. 사무실장과 같은 건물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식으로 바꿨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달리 미국은 백악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집무실과 거기 참모들이 있는 비서실 그리고 심지어는 출입기자실까지 한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반해서 청와대 같은 경우는 본관, 비서동 그리고 또 뭐 출입기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드나드는 춘추관 그리고 또迎賓관까지 다 지금 각계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본관과 비서동 같은 경우는 한 500m 정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비서동인 여민관으로 집무실을 따로 만들어서 대다수의 업무를 비서동에서 비서들과 같이 함께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패턴을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지금 이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지금 비서동 같은 경우는 3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민 1간이라고 하는 그 건물에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치실장, 사무실장 그리고 수석까지 다 한 건물에 그러니까 이 지금 사무실에서 이 직무를 하면서 네. 상당한 소통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또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라는 의지도 강한 네. 상황이고요. 2030년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다시 또 이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지금 대통령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형식 논리에 자꾸 구속되는 순간 내용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종으로 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관습헌법이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고 국회가 있는 곳을 우리의 관습헌법상 수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편적인 어떤 그런 공감대가 없는 한 세종으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종으로 2030년까지 간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이 겹치는 건데 그렇게 임기 말기에 굳이 또 하나의 천도를 한다는 게 그게 과연 실효적인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이상 이제는 청와대에 집중해서 여기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이제 무게를 가지려면은 지난번 취임사에서는 통합실용 얘기했지만 실제로 6개월, 7개월 지나면서 통합실용이 과연 보이는가가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네. 거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결과로서 힘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또다시 세종으로서 간다? 세종으로 간다고 그게 국토균형 발전이 완성되겠습니까? 국민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식 논리에 빠지는 것보다는 청와대에서 내가 다시 복귀한 만큼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겠다.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자세가 더 세종천도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제 내각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요. 내년 1월에 출범하죠. 기획예산처 장관의 이해훈 전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보수 야당의 3선 중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파격을 넘어서 충격적인 인사였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던데요. 예, 저도 뭐 어제 인사 소식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네. 사실 뭐 이해훈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수 정당 출신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현재 바로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서울 중구 성동의 을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의 현역 당협위원장을 내각으로 발탁하는 경우는 사실상 좀 유례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꼼짝 놀랄 만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인사의 기조에는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강조해왔던 통합과 신룡이라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자신의 그러니까 이 당위원장을 빼갔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반발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그동안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또 대통령의 인사에서 탕평을 가장 또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국민 통합을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그 노력의 첫 번째의 하나의 행동이 사실 인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박수 칠 대목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해훈 의원이 사실은 이 경제통으로서 상당한 또 나름대로 의정 활동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실용의 관점에서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발탁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만 네. 아쉬운 대목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도 이 지금 제1야당의 현역 당협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전에 이 당 지도부에다가 기팀이라도 해서 일종의 협의를 하는 모양새를 갖췄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뭐 전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 그 이해훈 전 의원을 즉각 제명하게 됐었는데요. 저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라는 거는 신념과 가치의 결사체거든요. 그리고 당협위원장은 당의 주요 간부입니다. 그 네. 간부란 사람들은 당의 정책 정강 노선에 충실해야 될 또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정말 본인은 29일 날 무슨 당원 연수회에 오세훈 시장 초청까지 해놓고 이렇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연막을 쳐놓고 이렇게 싹 가는 게 이게 과연 정치 금도상 맞느냐. 뭐 전문성 여부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까? 뭐 네.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기용을 했겠죠. 예산처 장관 자리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저는 이게 야당과 협치 의사가 있고 국민 통합의 차원이라면은 보다 좀 더 너르고 그다음에 사전 물밑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 마치 특정한 인사 쏙 빼가는 형식으로 이거 국민 통합입니다 얘기하면 그게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국민 통합과 야당과의 소통이라는 건 야당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나오는 건데 이게 존중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송민영 장관 유임시키고 뭐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기용하고 하는 것들이 보수 대통합이라고 포장을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가치 부여에선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이해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기본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을 했던 사람인데 네. 여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 언급 없이 그냥 기용한다는 것은 혹시 면피용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환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차라리 보수 인사를 데려다 씀으로써 실패에 대한 책임을 그냥 보수 정부 출신 실력이 이렇더라는 식으로 전가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든가 인사는 꼭 이런 후과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대단히 아쉽다. 그리고 정치에는 윤리와 금도라는 게 있는 건데 네. 이건 이해운 전 의원이 조금 선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이제 발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을 좀 염려해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예,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의 유용성이 여기서 또 발휘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선거라는 것이 국민의 일종의 뭐랄까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정권의 입장에서는 좀 더 국민에게 겸허하고 뭔가 그런 겸허의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적 퍼포먼스로서라도 상당히 이렇게 상대 진영의 인사를 포용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그러니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앞서 말씀하셨던 지적이 상당히 옳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라도 이게 탕평을 통한 국민 대통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가 일종의 진영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장벽을 넘어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식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 자체가 저는 뭐 이렇게 타박받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운 전 의원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포함한 법여권에서도 좀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석에 대해서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한번 당의 입장을 따라간 것뿐이고 자신은 처음부터 계엄에 반대해 왔었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전형적인 사후 사과고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같긴 같지만 내가 보니까 그건 좀 잘못된 행동이더라. 이거는 뭐 자리에 대한 맞바꿈에 대한 뭐 보은이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나름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인사를 통해서 지방선거에 포석을 갖고 있거나 생각을 저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예, 김성식, 이해운 다 부산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구 경북도 있고 그다음에 강원까지 포함된 그 전부 7명 가운데 일종의 전부 이제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강원, 서울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포석이 있을 거로 또 보이는데 굳이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이렇게 이해운 전 의원을 발탁하는 게 과연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느냐. 저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조차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찌됐건 대통령이 탕평 인사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풀이 빈약하다는 또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없어서 탕평과 통합을 한다고 해도 전 정부에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고 계엄에 찬성했던 사람까지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또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공무원들 전수조사 한다면서 휴대폰까지 다 들여다보겠다고 했던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또 관대한지 이런 이중적 잣대와 기준은 또 무엇인지 이런 데 대한 이제 본원적 질문들이 전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해운 발탁이라는 좀 파격적인 인사가 결국은 제가 보기에 정치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던 어떤 전략 혹은 이런 것에 대한 의도를 더 부각시키는 게 아니었느냐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지금 여권 측에서는 이해운 후보자 발탁에 대한 대통령실의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대통령의 인사 행위에 대해서 100% 그러니까 여당이 뭐 찬성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여의도 뭐랄까요 뭐 출장소 같은 그러한 모습을 또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런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통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뭐 민주정당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이 지금 이해운 후보자지 지금 바로 장관으로 임명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서 이 지금 인사청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뭐 당연히 뭐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반발하겠지만 민주당에서도 나름대로 엄격한 잣대를 갖고 이해운 후보자의
일종의 적절성 여부를 저는 뭐 공정하게 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혜원 후보자가 이 사실 기본소득이라든지 또 정부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반대의 소신을 갖고 왔거든요. 네. 과연 이런 소신을 과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강요가 됐을 때 어떻게 자신이 펼쳐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해보는 그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사실 이번 인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선거판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고 대전 충남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사자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계속해서 언급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속담에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는데 이렇게 연기가 자욱하면은 불 많이 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특히나 이제 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 청와대 후광 효과라는 거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임기 초기에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는 핵심 참모라는 거는 사실 엄청난 상품성을 지니게 마련이고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청와대 그 홍보용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훈식 지금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책실장 김용범, 뭐 정무수석, 뭐 우상호 등등 지금 많은 분들이 광역단체장에 이제 거론되고 있고 심지어는 뭐 따지고 보면 거기에 뭐 기초에 가까운 단체장들도 많이 거론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그 임기 6개월도 어떤 그 지방선거 사관학교 형태를 띈 것이 아니냐는 이제 어떤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본인들은 생각해본 바가 없다고 다 얘기하는데 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출마의 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그 지점은 분명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핵심적인 양 실장, 외교안보실장 빼놓고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다 빠져버리면 정말 그게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인가라는 이제 지적을 받고 한참 일을 해야 하는 임기 1년 차에 이렇게 핵심 참모들이 마치 이제 훈장을 달고 주렁주렁 나가듯이 이렇게 가는 게 그 정치 도의상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하나 있고 이재명 정부 또한 어떤 실용보다는 오히려 어떤 정치적 승리가 목적이 아니냐는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는 이게 현실화될 거로는 생각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당내 여론도 역풍이지만 국민적인 비판의 시각도 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남지사 광주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은 또 강원지사 출마가 유력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핵심 인물들이 대거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지도 걱정이거든요. 뭐 어제 보도에 나온 대로 만약에 지금 뭐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 만약에 한 10명 정도가 한꺼번에 왕창 다 빠진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장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가능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는 출마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이 지금 뭐 10명의 절대 가반수가 저는 그렇게 출마하는 그런 상황은 빚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실의 3축이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마 2명만 빠져도 상당히 나름대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설사 대통령 참모들의 지방선거 출마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파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뭐 강훈식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일단 지금 충청권으로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일단 화두를 던져놓은 지금 이 충남과 대전의 통합 여부가 과연 이 지금 지방선거 전에 과시화되고 실현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현재처럼 이 분리된 형태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출진시키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네.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그 통합의 상징성 때문이라도 아마 정치적인 상당한 이 지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출마를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지금 3실장과 관련된 출마 여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참모들이 만약에 이제 결심을 하게 되면 다음 달 중순부터는 아무래도 사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규정이 있을 겁니다. 90일 전인가 사퇴 규정도 있는데다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이제 타임라인도 있기 때문에 네. 2월 말전.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2월이 설이잖아요. 설 네. 민심 추석 밥상에 그러니까 설 밥상에 본인들의 거취가 해당 지역구에서 거론이 돼야 되니까 아하. 1월 말까지는 어쨌든 저는 하리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파장이 되면서 2월 중순에 있을 설 밥상에 이제 아마 본격적인 지선 민심의 화두로 등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월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청와대 복귀를 12월 말에 하고 네. 1월 말에 이제 조금 자리를 안착할 무렵에 뭐 양 실장을 포함한 주요 수석 비서관들이 전부 출마를 나간다. 그러면 대통령의 부담도 상당히 크고 이 또한 정치적 역풍 고려해야 될 겁니다. 물론 저 앞으로 전개될 정치적인 어떤 선제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뭐 충남과 대전이 통합돼야 된다든가 이런 선제 조건 남아 있다 손치더라도 결국엔 1월부터는 화두가 아마 전격적으로 지선 공간이 열릴 겁니다. 네. 새해 되면은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냐가 계속 나올 텐데 결국 그런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1월에는 이제 결국 지방선거의 공간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도 선거로 급격히 선회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자 그렇다면 1월부터는 아마 뭐 본인들이 그 거부하고 있고 시인 안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출마설 여부가 전국의 가장 큰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상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자가 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의혹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뭐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마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쪽으로 저는 뭐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빠르면 내일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만 네. 사실 지금 뭐 1일 1폭로라고 할 정도로 오늘도 조간신문에 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큰아들, 작은아들, 심지어 며느리까지 지금 뭐 이 국가의 모든 가족들의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 지금 가장 그 국민들의 그 눈높이가 맞지 않는 부분은 사실은 본인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폭로 자체가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진 전직 보좌관들의 사적인 뭐랄까 감정에 의한 보복적인 차원에서의 폭로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메신저 문제를 일단 제쳐놓더라도 그 전직 보좌관들이 제기하고 있는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심각한 지금 일탈로 지금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특히 이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여당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뭐 이제 특권과 반칙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아마 지금 민주당 차원뿐만 아니라 정권적 차원의 도덕성 문제로도 지금 비화되고 있는 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호미로 막을 줄 때 막아야 되는 것이지 이 기회를 놓치면 가래도 못 막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미 원내대표로서의 리더십은 무너졌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심지어는 뭐 그 부인에 대해서 사무총장과 사모님의 합성어인 사모총장이라고까지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네. 사실 더 그 추가 폭로가 저는 예견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뭐 제가 보기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응하고 있는 수위에 따라서 전직 보좌진들이 하나하나 지금 그 상황에 맞춰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게 사과한다고 끝날 문제인지, 또 이게 일부 시인하고 일부는 또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 꼬리 자르기 전략으로도 이게 뭐 대응 가능한 수준이, 저는 이미 그 선은 넘었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정기국회의 시간이고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입법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입법과 원내를 총괄하는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이렇게 사실상 무력화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더 직위를 유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민주당의 고민과 여당의 고민이 바로 이 점일 거예요. 자,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의 저렇게 독주 체제를 누가 과연 제어할 것인가?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누가 할 것인가? 그다음에 물밑 조율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게 현실적인 고민일 거예요. 네. 물론 뭐 사퇴하면 원내 수석 부대표가 당분간 대행하다가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겠지만 또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또 맞물리면서 당내 권력 지형에 또 다른 말하자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뭐 문매를 맞더라도 김 원내대표가 좀 버텨주기를 바라는 게 아마 여권 지도, 그러니까 그 당정의 약간 의도이긴 할 겁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버틴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당정 지지율을 다 깎아먹을 텐데 아마 이 딜레마에 빠진 지금 상황 같아서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일 입장을 표명한다지만 이걸로 과연 사퇴로 가름할 것인지 아니면 정면 돌파를 통해서 더 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출구 전략을 한번 짤 것인지,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김병기 대표의 선택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통일교 특검법
이 추진 상황도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보면은 신천지 수사가 이제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정교 유착을 이참에 아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정교 분리의 헌법 가치를 지금 훼손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재단은 해산까지 해야 된다고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통일교 특검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또 여러 정당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있는 만큼 네. 이런 차원에서 정교 분리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차원에서의 특검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특검법과 관련된 협상의 차원에서도 지금 신천지 문제를 들고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실 뭐 민주당과 관련된 그 지금 의원들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을 지휘했던 민중기 특검에 대한 조사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방어 차원에서라도 신천지 문제를 들고 온 측면도 분명히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특검의 추천권을 둘러싸고도 지금 여야 간의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지금 추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 지금 대법원을 믿지 못해서 지금 법원 행정처까지 지금 없애려고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 자체가 야 이거는 또 상당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의 연상선상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지금 준비 중이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협상이 상당히 지금 지루한 삿바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도 원칙적으로는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 만큼 그리고 또 지금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히 그 찬성의 이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완전히 무산시키겠다는 그런 언어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장동혁 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어쨌든 야당 그 발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동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이 법안 통과되지 통과 못 되죠. 네. 근데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협상 전에 아마 우리가 이제 신천지를 끌고 나오면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쟁이 유도 특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반대할 줄 알고 끌어들였다는 건 이거는 사실상 이 법안에 대해서 그냥 단독으로 통일교만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그거잖아요. 전재수 전 장관이 입건이 됐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뇌물 액수가 1,000만 원 이하면은 정치자금법이나 그다음에 뇌물죄 모두 그냥 7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종료가 되면 내년에 그냥 기소조차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천지랑 같이 가버리면은 내년에 통일교는 사라지고 신천지만 남는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무슨 유사 종교 의혹 종합 특검도 아니고 아니 이게 뭐 종교 특검 하자는 게 아니라 통일교가 불거진 로비 의혹을 하다 보면은 만일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에 쌓일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 나오면은 자 이거 전체를 한번 확대해 보자 이렇게 동력을 얻고 가는 게 맞는 거지 한꺼번에 다 무슨 종교 특검 하듯이 유사 종교 의혹 특검으로 몰고 가자는 게 민주당이 얘기를 하면은 그건 장동혁 대표 얘기하는 이건 진짜 뜬금없는 얘기고 이건 정말 시간 벌기용이고 침대 축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민주당이 더더구나 특검 후보 추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몇 명을 하든 누구를 하든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여권 쪽에서 올라왔던 후보를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누구를 추천했던지 간에. 네. 자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특검의 주체를 놓고도 시간 끄는 것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대통령이 선택하기 마련인데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좀 연말을 넘기자는 지금 의도가 지금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연초에 이거 특검을 얘기하면서 연초엔 슬쩍 받아주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받아줄 테니 2차 종합특검 합시다. 이런 협상용으로 지금 시간을 끌기 아니냐는 자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저는 차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지층에서도 여론이 높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따가운 이 마당에 이것을 계속 묶어서 만약에 끌고 간다면은 네. 상당한 국민적인 그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단의 조치도 언급을 했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랑 공동 단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효과는 있을까요? 효과 저는 당연히 있다고 보죠. 지금 왜 개혁신당과 연대가 중요하냐면요. 네. 실제 3석밖에 안 돼서 두 당의 의석수를 합쳐봐야 110석입니다. 네. 그렇지만 뭐가 있냐면은 민주당이 늘 입만 열면 꺼내는 게 내란 정당 프레임 아닙니까? 근데 개혁신당 여기 합류하는 순간 보수 정당의 연대라는 가치를 넘어서 또 하나 내란 정당이라고 이제
더 씌울 수가 없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아픈 거죠. 그래서 두 정당이 특검법을 합의하니까 바로 그날 고위당정 협의 열어서 우리 특검 수용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괴력이 상징적으로 큰 거예요. 합해서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하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네. 더더군다나 이 당의 두 명이 공동 단식을 한다? 헌정사 처음이 있습니다. 네. 당대표의 연속 말하자면은 그 연대 저 단식 같은 경우 뭐 설령 삭발을 하든 어떤 투쟁 방식이 있든지 간에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선의 공간이 열리는 그 시점에 야당 대표들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온다?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국민적 여론 환기에도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어제 이제 마무리했고요. 잠시 뒤에 오전 10시에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동안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모든 언론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V0에 대한 처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V0라는 것이 V1으로 표상되는 대통령의 권력보다 더 위에 네. 그리고 특히 법 위에 군림하던 대통령 부인의 여러 국정농단에 대해서 엄단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법 정의의 실현의 차원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저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무혐의 처리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디올백 사건. 이게 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민중기 특검은 이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에 지금 붙여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저는 뭐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염려해 왔던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하나의 과정을 저는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김건희 씨가 대통령 부인으로서의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매간매지겠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뭐 처벌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또 그 자신들의 가족과 관련된 또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자신의 그 고향인 양평 쪽에 있어서의 아파트 개발과 관련된 그 개발 부담금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파헤치고 그래서 자신의 엄마와 그리고 또 오빠까지 처벌받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빚어졌는데 뭐 김건희 씨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비극입니다만 상당히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법 정의의 실현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것 같다. 다만 이번 민중기 특검이 사실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논란을 낳았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란, 뭐 강압 수사도 있었고요, 편파 수사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쉽죠. 왜냐하면 깨끗하지 못한 회초리로 누구를 징계하는 듯한 모습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누가 누구를 이렇게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도 나왔고,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편파적 수사, 그다음에 조사 이런 것들에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당시 지금 통일교 논란이죠. 분명히 사건을 인지하고도 그것을 사건번호만 부여하고 뭉개다가 나중에 이제 이첩한 거. 결국 그걸로 인해서 특검이 끝나기도 전에 공수처에 조사를 받는 이 헌정사상 처음의 일도 남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찌 보면은 이 민중기 특검은 정말 공보다는 과와 오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시 뭐 종합특검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논란만 많이 나오는 특검들을 세 개 다 모아서 다시 종합특검한다? 과연 이것이 진짜 그 의도가 선한 것인지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네. 더더군다나 민중기 특검은 어찌 보면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적 논란 너무 많이 나왔고 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정말 부실 기소라는 게 부실 구속 너무 많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것들에 대한 과정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2차 종합특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도대체 다 조사를 했고 또 나온 건 다 나왔는데 이걸 또 14가지 혐의로 또 2차 종합특검을 간던들 또 뭐가 나올 것이냐. 결국에는 특정 정당을 망신 주는 것이라거나 아니면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둬가지고 네. 정략적 의도를 가진 이런 특검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정치의 특검화.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데 이걸 노림수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의도를 많이 이제 오해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민중기 특검이 남긴 이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민주당과 여권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더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조금 저는 그 과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2차 종합특검, 지금 여당은 새 1호 법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검에 대한 뭐 국민적인 피로감도 있고요. 특검 만능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또 이 지금 집권층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이 주장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것은 뭐 아무래도 내란의 완전한 척결.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농단의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뭐 적지 않은 국민들이 뭐 저는 상당히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특검의 일상화, 특검의 만능주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부작용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특히 이 지금 특검이 지금 출범해서 뭐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수사는 또 누가 합니까? 일선 검사들이 하잖아요. 파견 나온 검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그 검사들에게 사실 이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 부분은 지금 민주당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금 검찰 개혁과는 또 방향이 또 다르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는 신중히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